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이강산 작가의 단편소설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금반지가 혀에 척돌 때가 있었죠. 아들 부부가 해준 금반지를 장터에서 잃어버린 노인의 애타는 마음과 우리네 부모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장터의 모습을 정겹게 추억할 수 있는 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금반지, 이강산. 눈이 내린다. 하룻밤을 꼬박. 오이꽃 드리를 잘라내듯 절기를 건너뛰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양력으로 2월 하순이면 겨울 끝인데 폭설이다. 단숨에 펑펑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초저녁부터 한 송이 두 송이로 나풀거리던 게 하룻밤새 대설주의보를 가져왔다. 일기예보는 전국적으로 10cm 안팎의 적설량이 예상된다고 했다. 강설의 속도는 내내 변함없다. 바람이 없어서 눈보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올려다보면 일제히 절벽에서 떨어지듯 새까맣게 공두박질하던 눈송이가 눈앞에 와선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톡톡 떨어진다. 그렇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까불거리다 저희들끼리 쿡쿡 쳐박거나 거꾸로 날아오르는 눈발은 아니다. 찔끔찔끔 땅바닥에 닿기가 무섭게 녹아내리는 그런 신용뿐인 눈도 아니다. 질서. 느긋하니 질서 있게 수직으로만 줄줄이 늘어선 눈발이다. 아무 서두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어 늑장을 부린다는 투도 아니다. 흡사 야트막한 골짜기에 쫄쫄거리는 시냇물의 흐름 같다. 아무데고 그 눈발의 중간을 뚝 잘라내면 언제 이것이 대설주의보를 불러들였는지 언뜻 믿어지지 않을 만하다. 애들 손톱만한 눈발의 알갱이들이 대설주의보를 긍정할 유일한 근거가 될 듯하다. 그 때문인지 눈발의 무게만큼만 강설의 속도가 가끔씩 느껴지기는 한다. 이 씨는 거실 겸용의 다용도실 유리창에 기대어 눈발을 보았다. 얼추 1시간이 지났다. 하루 저녁 적당히 내렸으면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내리 1박으로 쏟아붓다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나뭇잎도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이고 속빈 창자가 꾸르륵 뒤틀리는 것도 다 때를 맞추는 법인데 춘삼월을 코앞에 두고 엄동설한이라니 애저녁에 물 건너간 대목장 때문이었다. 정월 대보름이 사흘 앞으로 밀어닥쳤고 그래서 닷새 전부터 벼르던 부강장이었다.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더니 난데없이 대설주의보가 무엇인가. 2시간에 겨우 한 대씩 시내버스가 꼼지락거리는 장길을 아무래도 저 눈송이들이 가로막을 것만 같아 불안했다. 물구나무 선거처럼 땅바닥에 내리꽂히는 저 눈발이 원망스러웠다.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연립주택 공터 맞은편에 청기와 집 지붕이 둥그러니 버섯머리가 된 것도 오늘은 밉상이었다. 햇볕에 번들거리던 청기와의 그 희퍼런 때깔이 훨씬 나았다. 가을이 깊어져 춘열을 빗겨앉은 감나무가 밤낮으로 주황색 등불을 켜들 때면 저 청기와 집 지붕에 떼구르르 뒹구는 감나무 잎은 또 얼마나 휑한 느낌이었던가. 마치 집 한 칸 나무 한 그루 없는 객지 한평생에 쓸쓸한 생애를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선은 보기 좋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허공 중에 꼿꼿이 머리끝을 치켜세우고 있는 감나무가 어쩐지 거만해 보인다. 마치 너부죽이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세상의 모든 풍경을 배반한 것 마냥. 예쁘든 밉든 코끝이 휑할 감정 따위가 가슴에 들어찰 겨를도 없이 눈 내리면 저절로 한숨이 터지더니 씌었다. 그것은 오남매가 차례로 앞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학교 문턱을 드나들 때부터 두 딸을 여인 지금까지 결코 지친다거나 늙을 줄 모르는 한숨이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 장이 깨지고 그만큼의 하루 양식이 거덜나기 때문이었다.
그랬으므로 2다리가 3다리로 된다는 칠순의 육신으로도 대목장을 호시탐탐 노려왔을 터였다. 그런데 눈이 내리는 것이다. 그것도 민방공 훈련 방송하듯이 대설주의보를 와곽 떠들어가면서 베란다에 기대선 그 1시간가량을 폭폭 화차 연기 같은 한숨이 꼬리를 물고 나온 연유도 다 거기 있었다. 이씨는 불현듯 몸을 돌려 방 안에 들어섰다. 눈 때문에 갈팡질팡 대목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용도실 유리창과 장롱 사이에 구석에 처박혀 있던 괴나리 보찜을 꺼내 방바닥에 풀어 헤쳤다. 손망치 2개와 아직 톱날을 세우지 않은 쇠톱 10여 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짐을 묶었다. 손망치 이마는 자신의 늙은 손등처럼 살이 툭툭 터져 있었다. 꼿꼿한 정신력 하나로 장터를 떠돈 70평생의 삶처럼 그건 역시 오랜 세월 닳고 닳아 번들거리긴 했지만 이씨는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둘러맸다. 털신을 끼는 동안 비상금으로 안주머니에 넣은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경로 우대증을 확인했다. 폭설 때문에 평소보다 집을 나서는 시간이 좀 뒤처지긴 했다. 아내와 애들이 공치는 날인 줄 오해할 만큼. 죄 지은 사람 마냥 그게 벌써부터 민망했고 사람을 두서없이 쫓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황망히 집을 나서는 까닭이 다른 데 있었다. 추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눈발은 쉽게 기세가 꺾일성 싶지 않다는 TV의 일기예보를 어젯밤 가족들 모두가 듣고 보았다. 잠자리에 눕기 전 내일은 몸 편히 집에서 쉬라는 큰아들 내외의 말을 이씨는 2번인가 들었다. 그랬기에 큰아들 내외의 말대로 집에 눌러앉아 쉬고 싶었다. 적어도 오늘 아침 밥상을 물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오늘 안으로 반드시 부강정에 다녀와야 할 사연이 있었다. 큰애 돌잔치 때 들어온 반지를 서너 개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걸로 $3 금반지를 만들었어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칠순 기념반지보단 못하겠지만 그냥 끼고 다니세요, 아버님. 그만둬라. 늙은이가 뭔 반지가 필요하겠냐. 칠순 기념반지를 잃어버린 사실은 큰아들 내외만 아는 것으로 하고 며느리가 2번째 만들어준 금반지를 이씨는 닷새 전에 부강장터에서 또 잃어버렸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었다는 서글픈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년 새 2개의 금반지가 줄줄이 손가락 밖으로 빠져 달아난 것이다. $3 반짜리 하나와 $3짜리 하나. 돈으로 치면 30만 원이 웃도는 그것을 마련하려면 대체 몇 장 또막을 장터에 나가 쇠를 잘라 톱날을 세워야 하는가. 얼른 가늠이 되지 않는 액수였다. 큰아들 내외에게 도무지 면목이 서질 않았다. 그뿐 아니었다. 그게 또 손녀딸에게 얼마나 큰 벌을 받을 짓이었던가. 톱날을 반드시 1개씩 건너뛰어 쇠톱의 양쪽 날을 억각으로 줄질하던 긴장과 집중력. 그와 같은 정신력 하나로 버텨온 70평생이 금반지 2개로 해서 하루아침에 노망든 쭈구렁이로 전락할 위기를 이씨는 절감했다. 그랬으므로 폭설을 구실로 오늘은 장터에 나가시면 안 된다는 말을 큰아들 내외가 아침 밥상을 물린 뒤에 다시 강조할 때 마치 그 말에 속듯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잃어버린 금반지를 하루빨리 찾아오셔야 합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이씨의 첫 발자국이 부강장터에 찍힌 게 12시 반이었다. 신탄진 차부를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의 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30분으로도 떡을 칠 30리 길이었다. 우칠한 밥상 마냥 번들번들하게 얼어붙은 빙판길이 시내버스의 발목을 올가매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 과부년이 대목장을 포기할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폭설을 핑계로 장터에 나오지 않는다면 낭패다.
매포를 지나고 양계장이 쭉 늘어선 충광농원 언덕길을 오를 때였다. 떡방앗간 피대줄 소리로 시내버스가 헛발질을 시작하면서 이 씨는 주문처럼 짓거렸다. 시내버스가 뒤뚱뒤뚱 언덕을 내려설 무렵 이 씨는 또 환영처럼 떠올렸다. 닷새 전 부강장터에서 건어물 전 임씨를 붙잡고 허둥대던 모습이었다. 갔어? 에어멜이 갔느냐고, 임씨. 예, 지금 막 자리를 떴는데요. 어디로? 시내버스 타고 건 거요? 어쩐 거요? 글쎄요, 털신차에 짐 맡기고 먼저 갔는데. 이런 빌어먹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뭘 잃어버려. 파장이었다. 시내버스에 오르며 안주머니에 경로 우대증을 집어들던 손가락이 갑자기 허전했다. 장터에서 생선 골목을 빠져나와 정류장으로 나서는 그 순간에 금반지가 바람처럼 사라진 것이다. 시내버스를 보내고 헐레벌떡 장터로 뛰어오면서 불현듯 떠올린 게 에어멜이었다. 에어멜이의 팬티와 브레이저 박스가 자신의 쇠톱가마니를 지그시 올라타듯 어깨를 맞대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손가락을 잘라내고 빼가기 전에는 그 쇠붙이가 소리 소문 없이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다닐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씨는 뭘 잃어버렸다는 말을 황급히 목구멍에 쑤셔 넣었다. 금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임 씨에게 털어놓으면 일이 뒤틀릴 것이었다. 에어메리가 누군가 늙은 오빠 어쩌고 야사를 피우며 건어물전 임씨와 술잔을 부딪히는 사이 아닌가. 자칫 입을 함부로 놀렸다간 일의 실마리를 잡기도 전에 자신의 멱살이 먼저 잡힐지도 몰랐다. 막차에 올라 이리저리 사람에 치이면서 이 씨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다. 4년새 금반지를 2개를 잃어버리다니. 생강덩어리를 삼킨 것처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지난 부강장부터 오늘까지 한 파수를 기다리는 동안 내내 그랬다. 부강장터의 길목인 유진 슈퍼에서 이 씨는 내렸다. 두 골목 건너가 장터였다. 이 씨는 괴나리 보찜을 한번 추스른 다음 장터를 향해 첫 발을 떼어놓았다. 그런데 장터 초입부터 어째 대목장답지 않게 썰렁했다. 골목에 북적대야 할 장꾼들이 장돌뱅이 숫자보다 적었다.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나 사는 장꾼들이나 한창 끝발이 올라 흥청거려야 할 시간이었고 아직 파장은 먼 한나절이었다. 그런데도 경성드무시 자리 잡고 앉은 난전의 좌판들은 흥정소리 대신 눈발만 툭툭 떨어지는 게 마치 내다버린 사과 괴짝처럼 처량해 보였다. 문 닫은 지 오래된 부강극장을 지나며 이 씨는 컥 트림을 했다. 누군가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목젖에 통증이 느껴졌다. 차부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동안 늙은 장꾼 두옷과 해장으로 마신 막걸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대충 신육만의 아침을 보충하려고 닭털이 삐죽하니 빠져나온 곤계란을 집어먹었던 게 아무래도 잘못된 듯 싶었다. 극장 벽에 나붙은 벽보 쪼가리같이 속이 북북 긁히고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골목 하나를 건너뛰기 전에 삼양상회 고무 함지박에 한 주먹 토했으면 싶었다. 길 건너에 흉물스럽게 엎드려 있는 낡은 기와지붕을 넘고 가게의 두어 채를 지나 골목으로 꺾어 돌자 떡칠하듯 두 겹 세 겹 노란 페인트 칠이 든 일심이발관 유리창이 한눈에 들어찼다. 일심이발관은 개업하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는 듯한 간판만큼이나 낡은 스레트 목조 건물이었다. 그 맞은편에 일심 철물점과 부천 떡방앗간이 어깨동무하고 앉아 있었다. 부천 떡방앗간을 오른쪽으로 끼고 돌아 생선 골목을 지나면 마침내 이 씨의 장터가 나왔다. 나오셨슈.
아, 그랴. 일심철물점 강씨였다. 이 씨에게 목재소에서 흘러나오는 쇠톱의 재료와 쇠톱을 벼리는 줄이라든가 샌드페이퍼 등속을 대는 단골이었다. 영감님, 오늘 같은 날 뭐하러 장터에 나와요 그래? 놀면 뭐해요? 자식들이 쫓아낸 줄 알겠소. 쫓아내? 자식들이 쫓아낸 게 아니라 자식들을 피해 도망쳐 나온 거요. 이 씨는 그 말을 꿀꺽 삼켰다. 욕설로 대목장도 물 건너가 버렸는데 젊은 놈들이 보면 날 구제한다고 손가락질할 거요. 눈 맞은 과부라도 숨겨둔 모양이지. 어느 틈에 나왔는지 일심이발관 문 씨가 끼어들었다. 강 씨와 마찬가지로 장터에서 회갑을 넘긴 중늙은이었다. 과부를 숨겨둔 양반이 저렇게 아랫도리가 후들거려? 과부. 문 씨 말을 입에 오물거리던 이 씨의 다리 하나가 눈발에 미끈했다. 그 바람에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이 씨의 상체가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어항 속 자라 모양으로 뒤뚱거렸다. 그 광경을 두고 강 씨가 삿대질을 날렸다. 빙판에 낙상하면 그 길로 질성판 덮는 걸 모르시는가? 뭐야? 아, 내 말이 틀렸소. 나야 회전 의자에 앉았으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0년은 까딱없지만. 아, 나 100년이다. 강 씨든 문 씨든 싫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비록 손가락에 금반지 하나 끼워본 적이 없으면서도 어쩌다 장꾼이나 손님이 북적거린 날이면 파장에 막걸리 잔이라도 나눌 줄 알았다. 제 집 앞을 지날 때면 헛인사라도 건넬 줄 아는 위인들. 이 씨는 그런 사람들이 장터에서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고 서운하게 여겼다. 이 씨는 생선 골목에 들어서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강 씨 말대로 어차피 대목장은 물 건너간 거, 여유를 갖고 싶었다. 한낮의 기온이 밤중보다 높아진 탓인지 떡가루 같던 눈발이 다 죽은 불티 날리듯 힘없이 나풀거렸다. 머자나 하늘이 뻥 뚫릴 것 같았다. 아무렴 그만큼 쏟아부었으면 지칠 때도 되었지. 불과 10여 보의 걸음이면 끝나지만 생선골목은 말끔히 제설 작업이 되어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퍽퍽 생선을 토막내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생선골목도 오늘은 장꾼이 두엇밖에 보이지 않았다. 추위에 얼어붙은 탓인지 생선 비린내도 풍기지 않았다. 생선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이 씨는 장터를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신발집과 과일 좌판과 건어물점과 포목점과 속옷장수 에어메리가 지난 장날과 마찬가지로 다들 제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고등어 몇 손을 깔아놓은 생선 좌판도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다. 30년이 넘도록 순대만 팔고 있는 신설집 추녀 아랜 하체에 고무 튜브를 묶은 안진뱅이 박물장수가 앉은 듯이 서 있었다. 이제 한눈에 들어차는 이 장터에서 옛 모습을 간직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있다면 거물로는 시꺼멓게 녹물이 눌러붙은 양철 지붕의 신설집 하나뿐이고 사람으로는 이 바닥에서 최고령에 속할 늙은 장돌뱅이 이씨 자신뿐이었다. 70을 넘기면서부터 장터가 순간순간 낯설게 여겨졌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장터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장물이든 장꾼이든 장돌뱅이든 모든 게 건물 안으로 숨어버렸다. 오일장을 찾는 장돌뱅이들은 시름시름 상가 건물에 떠밀려 마치 부도를 낸 중소기업처럼 푹푹 낮아빠졌다. 건물주가 못되거나 상가 임대를 엄두도 못 내는 영세 보따리 장수들만 오일장을 떠돌며 어쩔 수 없이 장바닥에 남아있는 셈이었다. 싸가지 없는 것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어도 그렇지 위아래 분간도 못하는 무식한 것들. 대목장을 날린 탓인지 장터에 들어서는 이 씨를 향해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돌 깨무는 소리를 뱉으며 이 씨가 자리를 잡을 무렵 뒤늦게 건어물전 임시만이 눈인사를 미적미적 건넸다. 20여 년 남짓 부강장과 조치원장에서 나란히 장을 보아온 사이였다. 펄펄 끓는 목소리로 파장수를 꿀꺽거리던 임씨도 어느덧 회가 문턱을 넘나드는 나이가 되었다. 서너 해 전쯤 상처하고도 어리무던한 성격대로 별 내색 없이 장터를 떠돌았다. 금반지가 에어멜이 속옷구러미로 굴러떨어진 게 틀림없어. 에어멜이 옆에 쭈그려 앉은 채 이 씨는 도무지 장을 펼칠 의욕이 나지 않았다. 괴나리 보찜을 발치에 두고 담배 한 개비가 다 타들어가도록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소낙비를 맞아 시뻘겋게 녹슨 쇠톱을 내버리는 것처럼 마음이 어지러웠다. 자, 싸구려 골라. 정월 보름맞이 특별 할인입니다. 골라. 무어 그리 신나는 일이 있는지 에어메리는 삐에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박수에 광대춤까지 곁들여 싸구려를 외쳤다. 팔꿈치를 좌우로 뒤틀 때마다 허리춤에 꽂힌 브래지어가 출렁거렸다. 이 씨가 세대째 입에 문 담배를 비벼 끄고 가만히를 펼 때까지 에어메리는 골라를 쉬지 않았다. 넉넉히 3시가 지났을 거였다. 점심때를 놓치고도 한참이었다. 신발집 털신이 순댓국밥을 시켜 먹고 있었다. 해짧은 겨울장이어서 바야흐로 파장의 문턱에 들어설 시간이었다. 득득 밑바닥을 긁은 마지막 눈송이가 날리는 신용만으로 사라지면서 한편 시끌시끌하고 한편은 한밤중처럼 조용한 장터 분위기가 잠깐 만들어지는가 싶었다. 아니 그게 자다가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래요. 내가 도둑년이란 말씀이에요. 끊어질 듯 하던 에어메리의 골라가 갑자기 튀밥 튀기는 듯한 고함으로 구멍가게만한 장터를 들쑤셨다. 이 씨 얼굴 앞에서 에어메리의 팔뚝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 금반지를 훔쳐갔다는 겁니까, 시방?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냥. 그게 그 말 아니요. 아, 금반지가 바닥에 떨어지면 콘크리트 바닥이라 탱 하고 새소리가 날 텐데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져서 그러지. 보따리를 챙기기 전까진 분명히 손가락에 끼어있던 그게 훌렁 빠져서 옆에 있던 빤스 속으로 소리 없이 기어들었고 그 빤스의 임자가 그냥 싸매고 갔으니깐 결국 그 주인년이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금반지 도둑년이다. 그 말 아니요. 글쎄 그게... 그럼 그 금반지가 이 쌍가락지로 둔갑이라도 했단 말이요? 이 씨의 눈앞으로 에어메리가 손가락을 불쑥 들이밀었다. 에어메리의 검지손가락에서 밤톨만한 쌍가락지가 빛나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 쌍가락지를 끼고 있었던가 하는 눈으로 이 씨는 눈을 치켜떴다. 그 쌍가락지. 이 씨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아이고 복장 터지겠네. 할아버지라고 예예했더니만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정말이지 젊은년한테 모욕 당하고 싶어서 그래요.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그 얘기 언뜻 떠오른다. 1년 전인가 마을과 함께 옛 장터가 수몰되고 옮겨 앉은 뒤부터 파리만 날리는 문회장에서 에어메리에게 막국수를 얻어먹었던 얘기다. 에어메리가 모시메리로 막 불리기 시작하던 초여름이었다. 성질이 걸걸하면서도 허탕한 에어메리는 장터 사람들에게 곧잘 순댓국밥이나 막국수 따위를 돌리곤 했다. 그 추억 때문인지 이 씨는 모기 소리가 다 되었다. 아, 글쎄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이살이나 잡수신 양반이 이 추운 장터에 와서 무엇함시 고생을 해요. 나 참 알 수가 없네. 따뜻한 방구들이 앉아 있었으면
금반지도 안 잃어버리고 젊은 년한테 욕도 안 먹고 일거양득일 텐데. 아, 이 사람아, 글쎄 그 금반지는. 그게 어떤 반지인데. 그 금반지는 내 손녀딸 돌반지를 녹여서 만든 거라고. 이 씨는 아까부터 목젖을 쿡쿡 쑤셔대는 그 말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아니, 장터에 사람이 나 혼자뿐이요? 나머진 짐승이고. 장터를 한 바퀴 쭉 둘러보시라고요. 손가락 달린 사람이 나뿐인가? 글쎄 돌아보나 마나 그게 그러니까. 이 씨는 막걸리 한 대접을 단숨에 들이켰다. 뱃속에 털 안 뽑힌 병아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속이 더부룩한 것이 끝까지 말썽을 부릴 모양 같아서 순댓국밥 대신 막걸리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걷어물전 임씨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입씨름은 파장까지 이어질 판이었다. 손가락 달린 사람이 나 혼자뿐이냐며 에어메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맨 먼저 둘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게 임씨였다. 점심이나 먹자고 임씨가 신설집 문간까지 자신의 팔을 잡아 끈 것은 어쨌든 다행한 일이구나 싶었다. 삐끗 잘못하다간 젊은 과부년으로부터 된통 얻어먹게 될 욕지거리를 방패처럼 막아준 임씨가 더없이 고맙게 여겨졌다. 영영 오리무중이 된 금반지 행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지만 쿠쿠 장터를 떠돈 세월만큼이나 캐캐묵은 해소기침이 가슴을 들쑤셨다. 배 한쪽이 잘려나간 것 마냥 시큼했다. 그러나 저러나 도대체 속옷장수 에어멜이 그 여자가 누군가. 40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30에 청상이 된 탓인지 아직 얼굴 피부가 탱탱한 것이 술판에선 사내 하나둘은 거뜬히 쓰러뜨리곤 하여 곧잘 야생마로 불리는 여자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 씨는 분별 없이 덤빈 자신이 마냥 부끄럽기만 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가 예의범절이란 게 없어나서. 글쎄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몇 숟가락 순댓국밥을 뜨다가 손님이 왔다는 에어메리의 고함을 듣고 신설집을 뛰쳐나갔던 임씨가 손님을 놓쳤는지 그새 돌아와 막걸리 주전자의 엉덩이를 흔들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포기하셔야죠. 그게 보통 금반지가 아니라서 그러지. 이 씨는 손녀딸 돌반지를 녹여서 만든 거라고 토를 달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쭈글쭈글한 손가락에 손녀딸 금반지를 녹여서 끼웠는지 공연이 더 취해질 것만 같았다. 임시 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막걸리 한 잔을 더 따랐다. 한 파수가 지난 일인데 누가 주워갔다면 벌써 녹여버렸겠죠. 녹이다니 그 반지가 누구 건데 마음대로 녹여. 예? 아, 예. 그런데 하다가 임씨는 말꼬리를 삼켰다. 무슨 일인지 에어메리가 또 불러냈다. 손님이 온 것 같지는 않았다. 베니어 합한 천장이 반은 주저앉아 실내가 더 비좁게만 느껴지는 신설집은 초로의 장군과 장돌뱅이들이 탁자마다 가득했다. 깨진 대목장을 여기서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이 벌써부터 술타령이 거나해진 풍경이었다. 임시 자리에 다른 장군이 앉을 때까지 이 씨는 신설집에 앉아 있었다. 도무지 장터에 나가볼 의욕이 나질 않았다. 파장까지 그냥 여기서 시간을 죽이다가 막차를 타야겠다고 작정을 했다. 쇠톱을 들어놓은 가마는 누렇게 기름때가 낀 유리창으로 지켜보면 되니까. 그건 그렇고 이대로 파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나가서 한 판 더 붙어봐. 뒷덜미를 잡힌 사람처럼 임씨의 손에 떠밀려 들어온 일에 이 씨는 아무래도 미련이 남아있었다.
에어메리에게 난데없이 귀싸대기를 얻어 터진 것 같은 분기가 슬그머니 올라왔다. 야 이놈아, 비너스 브라자면 어떻고 보너스 브라자면 어때? 개자식. 야 이년아, 가짜를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가짜든 진짜든 점만 가리면 되지. 뭔 지랄이야 지랄이. 4, 5년 전 여름이었다. 문의 장날이었다. 에어메리가 사내 하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장터에서 뒹굴었다.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놈이 이런 시골 장바닥에서 썩고 있냐 개자식아. 에어메리의 겨드랑이에서 버둥거리던 사내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는가 싶었다. 에어메리가 벼랑간 우통을 벗어던지고 사내를 향해 뛰었다. 금방이라도 가슴이 비어져 나올 것만 같이 브레이지어가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야 이놈아, 이게 진짜 비너스 브라자다. 건어물 전 임씨가 나타날 때까지 에어메리는 브레이지어 차림으로 장판을 뛰어다녔다. 참어, 동생이 참어야지. 아니 오빠, 저런 자식은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존심도 없는 자식이 입만 살아가지고. 임씨의 품에 안긴 채 에어메리는 가슴을 치며 한참을 울다 옷을 입었다. 마누라 생일 선물을 사러 왔던 사내와 에어메리가 비너스 브레이지어 진품 시비가 붙었던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문의 장터에 야생마 한 마리가 길길이 날뛰었다고 입을 모았다. 에어메리의 별명 하나가 야생마로 굳어지던 사건이었다. 바작 무렵이면 막걸리 잔을 사이에 두고 에어메리와 종종 마주 앉았던 무사내들은 그날 에어메리의 애호박만한 젖을 처음 보았다. 30에 청상이 되고 재혼에 실패한 팔자 센 여자라며 곧잘 눈물 묻은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던 가슴이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가슴에 품기만 하면 사내들이 뒤로 자빠지는겨. 그 뒤로도 에어메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은 장터에서 심심찮게 목격되곤 했다. 어이구, 야생마 같은 저걸 어떻게 대적해. 금반지를 찾기는커녕 망신살만 쭉쭉 뻗칠 게 뻔한 노릇을. 끙 한숨을 내쉬며 이 씨는 새끼손가락으로 대접의 막걸리를 두어 바퀴 돌렸다. 뿌옇던 신설집 창밖이 천장처럼 쥐색이 다들 무렵까지 새끼손가락이 술잔에서 빙빙 돌았다. 막차를 한 대 앞둔 시내버스는 10,000원이었다. 입석조차 빈틈이 없었다. 버스 뒷유리창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 파장 재미를 보았는지 손가방이 두툼한 장꾼들과 개인 용달을 마련하지 못한 보찜장수 장돌뱅이들이 가득했다. 내일이 20하루 문의 장이었다. 문의 대목장을 보기 위해 신탄진에서 하룻밤을 묵거나 곧장 문의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봄방학인데도 듬성듬성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 씨는 일부러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섰다.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 밝은 사람도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노약자 보호석엔 이미 쭈구렁이 두옷이 앉아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둘 승객의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동안 아무도 자리를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늙은이에게 자리 좀 양보하라면 죽는 신용으로 고개를 꺾을 놈들. 이 씨는 갈치가시처럼 목구멍에 곤두서는 경로 효친을 억지로 삼켰다. 다리가 반쯤 접힐 것만 같이 휘청거리는 게 어떤 빌어먹을 놈이 등짐진 괴나리 보찜을 자꾸 찍어 누르는 느낌이었다. 아침에 꽁무니가 뒤뚱거리던 충광농원 언덕길을 초보 운전하듯 가까스로 넘어선 시내버스는 한창 매포역을 지나고 있었다. 버스가 멈췄다 움직일 때마다 올라타는 사람만 있고 한 사람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씨는 안쪽으로 배칠배칠 떠밀려 들어갔다. 버스 뒤편은 여전히 깜깜한 사람의 숲이었다. 현도면 삼거리에서 한 패의 승객들이 내리고 그만큼의 공간을 남은 사람들이 빈틈없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다 자리 하나가 났다.
내리는 문 뒷좌석까지 떠밀리다 마침 그 다음 좌석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발견한 것이다. 내가 앉아가야 돼. 늙은이 좀 앉자고. 이 씨가 꺼낼 말을 예견한 것처럼 입에 담기도 전에 다들 자리를 에워싼 채 이 씨를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내리는 문 앞으로 괴나리 붙짐과 함께 튕겨나온 오척 당구의 중늙은이 꼬락서니가 사람들을 뒷걸음질치게 만든 모양이었다. 후, 이 씨는 허둥지둥 자리에 주저앉기가 무섭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시내버스는 줄곧 뒤뚱거렸지만 심신이 편한 탓인지 하루 일과가 아스라이 떠올랐다. 울렁출렁 쳐올라오는 술기운탄만은 아닐 터인데 웬일인지 자신이 점점 추레하게 여겨졌다. 생각하면 그랬다. 장터에서 장돌뱅이들끼리 다투는 일은 집안 싸움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당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비슷한 사단조차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시장 바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금기시해온 터였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굳어진 장터의 생존 방식이기도 했지만 우선은 장돌뱅이들 사이에 인간적인 예의에 해당했다. 5일장을 떠돌며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닷새를 꼬박 얼굴을 마주치는 장돌뱅이들끼리 암묵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관습은 적어도 이 세계에서만큼은 미풍양속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사라져가는 장터와 장꾼들과 장돌뱅이들에 대한 연민이 서로들 사뭇 깊어만 가던 요즘이었다. 이런 때에 새까맣게 젊은 후배와 삿대질을 주고받는 모양이 오죽했으랴 싶었다. 아저씨 내려요. 잘 가. 내일 봐. 학생들 대여섯이 시내버스를 내려서며 왁자하니 떠들었다. 이 씨의 가슴으로 찬바람이 우두두 달려들었다.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처럼 시내버스는 붕 내달렸다. 매포역에서 보았던 황색 가로등이 줄줄이 지나가고 있었다. 금강다리에 들어서는가 보았다. 이제 10분이면 넉넉했다. 차부에 앞바퀴가 닳고 꾸역꾸역 사람들을 토해내면 이 시내버스도 오늘 하루가 안녕했다가 될 것이다. 제기랄, 그의 대목장은 공치고 말았구나. 어쨌거나 금반지를 찾지 못하면 장터는 끝이다. 금반지를 못 찾으셨어요? 그건 애 돌반지를 녹인 거라고요. 만약 차부에서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얼굴을 마주쳐야 할지. 며느리가 입을 닫는다 했지만 어쩌면 이미 아내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또 그 다음 장도 부강 장날마다 장터를 다 뒤져야 할지 모른다. 무릎하게 올라앉은 괴나리 보침. 이 씨는 그 위에 다소곳한 자신의 손을 굽어보았다. 장돌뱅이 30여 년의 이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디마디 옹이진 손가락들. 살갗이 철진한 대추처럼 쭈글쭈글했다. 이 씨는 손가락을 맞잡고 비벼댔다. 금반지가 달아난 손가락이 옷을 벗은 것 마냥 문득 허전하게 느껴졌다. 그 허전함이 코끝을 퀭하게 두드릴 무렵이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사람들 틈새를 비집고 쫄쫄 새나오고 있었다. 버스 뒤편이었다. 무언가 알듯 말듯 밑도 끝도 없이 투덜거리는 목소리, 에어메리가 분명했다. 확인할 순 없었지만 에어메리의 말을 어물어물 받아 넘기는 사람은 임시 같았다. 내 꼴이 뭐예요? 동생 미안하게 됐어. 어쩔 거요? 그 영감 사장도 딱 하던데. 아, 그게 이씨 것인 줄 낸들 알았어야지. 이 씨는 부르르 손가락이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뒷바퀴가 불끈거리도록 짧고 날카로운 전율이 몸 전체로 번지는 순간 보찜을 놓고 벌떡 일어섰다. 녹여요? 오빠 그걸 녹였다고요? 아, 딸 자식 하나 있는 게 지 아들놈 둘이라고 기별이 왔는데
그냥 빈손 들고 갈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서 녹여달라고. 내처 서너 명을 비집고 들어선 이 씨가 맨 뒷좌석에 앉은 임 씨와 에어메리의 무릎 근처에 쓰러질 듯 코방아를 찧었다. 숨이 컥 막혔다. 녹이다니 그게 누구 금반지인데 녹여? 이 씨 아저씨? 숨이 막힌 것은 이 씨만이 아니었다. 오늘처럼 머리를 맞대고 중얼거리던 에어메리와 임 씨 역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이 튀어나왔다. 저기 분명히 보찜이 장바닥에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언제? 왜 난 이 버스 타면 병이라도 나는가? 아니 막차로 오실 줄 알았죠 저는. 임씨 그러는 자는 왜 덜신 트럭을 팽개치고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나? 얘 동생이 뭐 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이 씨는 부하가 치밀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녹슨 쇠톱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렸다. 잘린 톱날 하나가 튀어올라 눈을 찌르는 것처럼 망막에 따끔따끔한 통증도 느껴졌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금반지 얘기나 마저 해봐. 임씨 그걸 녹였다는 말을 했잖아. 영감님 그게 나서지 말어. 임씨 보고 한 말이지 에어밀이 자네한테 한 게 아니여.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빠가 가져간 게 아니라 장바닥에서 주웠는데 금방에 맡겼지만 아직 녹인 건 아니고. 이 씨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에어메리의 실룩거리는 입술을 노려봤다. 당장이라도 귓뺨을 후려갈기고 싶었다. 장터에서 한마디만 귀띔을 해주었어도 벌써 끝난 일이 아닌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장바닥에서 주웠다고? 남의 걸 주웠는데 녹여달라고 금방에 맡겨? 금방 소리에 일제히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승객들이 부스럭거렸다. 아저씨 말씀을 낮추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창피하게. 말씀을 왜 낮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창피해? 영감님 그게 아니라. 영감님? 죽일년. 언제부터 지가 나를 영감님이라고 불렀어. 이 씨는 딸꾹질을 할 것처럼 목구멍이 아려왔다. 그만둬. 뭘 잘했다고 딱딱거리고 나서 나서길. 딱딱거리다니요. 딱딱거린 게 아니면 그만들 두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려서 해결하자고요. 눈발이 제법 굵어지고 있었다. 한 송이 두 송이 폴폴 날리던 것을 차창 밖으로 내다볼 따와는 모양이 달랐다. 이미 길바닥은 발자국이 찍힐 만큼 눈발이 한꺼풀 덮인 상태였다. 그동안 차창이 가로막던 바람은 세 사람이 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쏠려와 누구랄 것 없이 목덜미를 쿡쿡 쑤셔댔다.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자라목을 했음에도 바람은 정확히 목을 겨냥해 달려들었다. 이따금 앞면을 후려치는 바람은 도무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멀리서 도깨비불처럼 불빛이 깜빡거렸지만 아직은 마을의 변두리 국도인 탓에 승용차부터 대형 트럭 할 것 없이 다들 목숨을 걸고 질주하고 있었다. 멸치 봉다리를 묶는데 금반지가 받침대 다리에 숨어서 날 찾아봐라 숨바꼭질이라도 했다는 거요? 그게 아니라. 임 씨는 몸의 절반을 길 밖으로 꺾은 채 덜덜덜 이를 부딪혔다. 흡사 앞면에 풍을 맞은 사람처럼 아래턱이 뒤틀리고 있었다. 그 물고를 보면서 이 씨는 후회했다. 내려서 해결하자는 임 씨의 말을 듣고 득달같이 부저를 누른 게 경솔했지 싶었다. 금반지 행방이 밝혀진 이상 차부에 내려 마무리를 지었어도 충분한 일이었다. 멸치 집어먹던 장군이 흘렸겠지 하면서 주머니에 챙긴 거지요. 그걸 녹이려고 맡겼는데.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 한쪽 어깨를 돌린 채 이 씨는 오한이 든 것처럼 질끈 눈을 감았다. 도대체 그게 누구 금반지인데 녹이고 지랄이여. 망막 위로 쇠락한 노구의 형체 둘이 나란히 떠올랐다. 70이 넘어서야 손녀딸의 돌반지를 녹여 손가락에 낀 죽놀근이 하나와 그것을 다시 녹여 외손자 돌반지로 만든 초로의 장돌뱅이 하나. 그것은 장터를 떠돌던 30여 년 내내 궁색하기만 했던 자신의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쿠쿠 두어 번의 해소기침을 할 만큼 아주 짧은 순간 이 씨는 가슴을 쇠톱에 찔린 듯한 강렬한 통증과 비애를 느꼈다. 오빠 추워서 더는 못 버티겠소. 다음 차를 탑시다. 에어메리가 명령을 하듯 임씨를 닥달했다. 눈이 쌓인 탓인지 이 씨는 괴나리 보찜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일심이발관 문 씨의 말처럼 이대로 눈길을 나섰다간 서너 발짝을 떼기도 전에 칠성판을 덮었을 것만 같았다. 이 씨는 화석처럼 굳어진 채 제자리에서 고스란히 눈발을 맞았다. 괭. 레미콘 트럭 2대가 세 사람을 파묻어 버릴 듯 한바탕 눈보라를 쏟아붓고 줄줄이 달아나고 있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